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드디어 오늘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있었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이 글을 3월 24일에 쓰고 있는 중이고, 양산 1호기 출고식은 이 영상이 나가는 오늘 3월 2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지금 양산 1호기 출고식을 보지 못하고 이 글을 쓰는 건데요. 그러나 뭐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으면 오늘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KF21의 개발은 너무도 길었고, 그리고 너무도 험난했는데요. 정작 전투기의 개발은 아주 순조로웠지만 개발을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뿐인 공동개발국의 만행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래도 정말 드디어 양산 1호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고요. 다만 항상 그러하듯 모든 일에는 좋은 일만 있을 리는 없고요. 당장 우리나라의 KF21 전투기의 라이센스 생산을 추진하고 있던 폴란드는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해서 저를 좀 실망시키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폴란드가 우리 KF21 보람의 블록2를 폴란드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하고 우리 KF21 블록3 사업에도 참여해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폴란드는 유럽의 6세대 전투기에 참여를 고려한다는 거니 아직 참여를 확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특히 중요한 건 바로 이번에 우리가 UAE와 체결한 50조에 달하는 방산협력안이고, 당연히 이 방산협력안에는 우리 KF21 블록3를 UAE와 공동개발한다는 방안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5월 달에 UAE 측 고위 인사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정식으로 우리 정부와 발표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KF21 보람의 블록3의 개발이 공식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우리는 UAE뿐만 아니라 사우디와 폴란드 등과 접촉을 해서 우리 KF21 보람의 블록3의 사업에 참여 여부를 협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KF21 보람의 블록3 개발은 이번 5월 달에 UAE의 고위 관계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정식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불만이 많지만 우리 KF21의 첫 수출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인도네시아인데요. 그런데 저번 영상에서 어떤 분이 이번에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KF21을 판매하면서 차관 제공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만일 이번에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KF21을 판매하면서 차관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차관을 제공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차관 제공은 일종의 기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차관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석하면 인도네시아를 국가로도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차관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끝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의 수출입은행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항상 계약의 마지막 단계의 수출 금융 활용 여부를 결정하고 금융 제한을 요청한다고 하면서 아직 금융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요청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도네시아가 KF21을 도입하면서 차관을 제공받을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기에는 인도네시아는 우리로부터 차관 제공을 받을 것 같나요? 아니면 받지 않을 것 같나요? 답은 너무 뻔한 일이죠. 다만 여러분도 알겠지만 과거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에 KF21 보람의 분담금을 미납한 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신용 제공을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인도네시아의 신용도가 좀 떨어졌으므로 보증을 좀 더 확실하게 요구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 우리나라와 KF21 구매에 대한 계약 협약을 체결할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 금융 문제가 전부 합의되면 그때 별도로 계약식을 가질 것입니다. 다만 금융 문제를 전부 합의하고 진짜 정식 계약도 올해 상반기에 체결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우리 측에서 금융 문제 합의가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건 인도네시아 측에서 이미 우리 KF21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70%는 우리로부터 차관을 제공받는데 나머지 30%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직접 현금을 내야 하는 건데요. 이미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예산 편성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역시 쟁점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 현물 상환 비율일 것입니다. 당연히 인도네시아는 현물 상환 비율을 높게 요구할 것이고 우리는 최대한 현물 상환 비율을 낮추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처럼 차관 제공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KF-21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좀 궁금한데요. 여러분은 카이의 민영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상당히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카이의 사장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선출되었는데요. 카이의 새로운 사장은 무인기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카이의 새로운 사장이 임명되면서 지금 다시 카이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카이의 민영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카이의 민영화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엄청나게 큰 호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카이도 상당한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런 회사를 왜 민영화를 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은 카이는 우리 국민들의 소유이고, 그래서 카이가 큰 이익을 남기게 되면 그게 전부 우리 국민들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카이는 앞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그걸 굳이 민영화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카이의 민영화는 반대입니다. 더욱이 지금 카이의 민영화가 추진되면 카이를 한화가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고, 만일 한화가 카이를 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한화와 경쟁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화가 너무 거대한 공룡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영화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소식 한 가지는 바로 우리나라의 저피탄 무인 편대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인 전투기의 주력 엔진이 될 5,500파운드 엔진의 첫 시동 시험이 올해 5월 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KF-21에 들어갈 16,000파운드 엔진을 개발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당연하지만 16,000파운드의 엔진을 바로 개발하는 건 아니고 우선은 5,500파운드의 엔진을 개발하고, 그리고 10,000파운드 엔진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16,000파운드 엔진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제트 엔진 개발의 시작점은 바로 5,500파운드 엔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기존에도 해성 대한미사일이나 현무3 순항미사일 등에 들어가는 제트 엔진을 개발한 적이 있지만 그 엔진들은 크기도 작고 무엇보다도 최대 가동시간이 100시간도 안 되는 단수명 엔진입니다. 그래서 그 엔진들은 크기와 상관없이 순항미사일 같은 미사일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에는 탑재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개발되는 5,500파운드 엔진이 우리가 개발하는 최초의 장수명 엔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엔진 수명이 1,000시간 이상 넘어가서 미사일이 아닌 항공기에도 탑재가 가능한 최초의 국산 엔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특히 우리의 무인 전투기에 탑재되는데요. 그 엔진의 첫 시동 시험이 이번 5월 달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험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창원 1 사업장의 엔진 시운전실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시운전장에서 가동, 가속, 감속, 정지 등의 시험을 하게 되고, 이게 끝나면 엔진을 항공기에 탑재하기 전에 지상에서 시험을 하게 되고, 지상 시험이 끝나면 우리의 저피탄 무인 편대기에 탑재되어서 실제 항공기 탑재 시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의 10,000파운드 엔진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5,500파운드 엔진이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중심이 되었다면 10,000파운드 엔진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중심이 되어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의 첫 번째 장수명 엔진인 5,500파운드 엔진의 첫 가동 시험이 곧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방공 무기 중에서 굳이 비호복합을 UAE에 보내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다른 걸 다 놔두고 비호복합이 가게 된 이유는 바로 신궁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비호복합에는 신궁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신궁 미사일이 바로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요격하는데 아주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UAE에는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판치르가 있지만 문제는 이란의 우방이고,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이란을 여러 가지로 돕고 있는 러시아가 이란의 드론을 요격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판치르의 후속 군수 지원, 특히 판치르에 탑재된 요격미사일을 추가 공급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UAE에서는 바로 이 판치르를 대신할 시스템을 원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UAE에서 처음에 원했던 건 우리의 천마입니다. 우선 천마는 비호복합에 비해서 훨씬 뛰어난 레이더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천마의 레이더는 무인기를 충분히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여기에 천마에 탑재된 미사일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요격 성공률도 높기 때문에 UAE에서 처음에 요구한 건 천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마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자산이고, 무엇보다도 천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방공포부대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차출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천마의 미사일은 이미 생산이 단종되었고, 그래서 만일 우리가 UAE에 천마를 파병해서 미사일을 대량으로 소모하면 우리도 미사일을 보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가 제안한 게 비호복합인데요. 비호복합에도 신궁 미사일이 달려있고, 무엇보다도 신궁 미사일은 아직도 생산되고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UAE에서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서 소모가 되어도 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오복합에 탑재된 신공은 비오복합의 화기관제 시스템에 의해서 조준되고 발사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요격 능력이 사람이 맨패드로 사용할 때보다도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비오복합은 신공 미사일이 탑재되어서 이번에 선정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비오복합의 30mm 기관포로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요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30mm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비오복합이 파병되어서 실제로 실전에 사용되어도 대부분의 요격은 신공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중동 지역에서 미군과 미국의 우방들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드론을 요격하고 있고 그래서 미사일 소모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문제는 우크라이나에서는 패트리어트로 샤헤드 드론을 요격하지를 않죠. 우크라이나에서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샤헤드 드론을 요격하냐면 우선 드론 요격 드론으로 요격을 시도하고 만일 요격 드론이 요격에 실패하면 주로 독일로부터 인도받은 게파트 대공포 같은 것으로 요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중동 지역에 파견되어서 드론 요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드론 전문가는 지금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의 요격 방식을 보고 아주 기겁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군은 드론 하나를 요격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미사일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드론 하나를 요격하는데 최대 8발의 패트리어트를 발사한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문가는 기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크라이나는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미사일로 드론을 요격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샤헤드 드론을 발견했는데 패트리어트를 발사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드론 요격 드론의 요격 범위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보고도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각종 비상식적인 요격수단, 그러니까 경비행기를 이용해서 샷건 등을 발사해서 요격을 시도하는 등의 중간 요격 시도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사실상 중간 요격 시도는 없이 샤헤드 드론이 바로 지근거리까지 접근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샤헤드 드론이 지근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드론 요격 드론으로 요격을 시도하고 요격 드론이 요격에 실패하면 그 다음에 대공포로 요격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돈이 없는 우크라이나가 하는 요격 방식이고요. 당연히 충분한 요격 미사일과 그리고 돈이 많다면 최대한 먼 거리에서부터 미사일로 요격을 시도하고 미사일이 요격에 실패하면 그때는 요격용 드론이나 대공포 등으로 최종 요격 시도를 하는 게 당연히 훨씬 요격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최대한 여러 번 요격 시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바로 드론 요격 전용 염가형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사일이 비싸다는 이유로 고가의 미사일로 요격을 하지 않고 최후에 좀 더 낮은 가격의 요격 수단으로 요격을 시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요격을 시도했는데 실패해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주거 지역에 떨어져서 2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웃기는 건 이스라엘은 항상 부상자만 발표를 한다는 점입니다. 부상자가 200여 명이면 당연히 사망자도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은 사망자 숫자는 철저하게 비밀로 감추고 아니 아예 사망자는 없다고 하는데 사망자가 없을 리는 없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은 요격에 실패해서 아주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던 미사일은 다윗의 돌팔매, 그러니까 다비즈 슬링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한 다층 방공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란이 이스라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이스라엘은 우선 가장 높은 고도에서 요격을 시도하는 에로우3로 요격을 시도합니다. 참고로 에로우3는 요격 고도가 75km에서 150km 사이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LSM-2와 비슷한 성능의 고고도 요격 시스템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우선은 에로우3로 요격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는 고도 40에서 60km 사이에서 요격을 하는 에로우2로 요격을 시도하고 그래도 요격에 실패하면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나 그리고 다비즈 슬링으로 요격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한 다층 방공망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미사일이 떨어진 지역에도 에로우3와 다비즈 슬링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발당 가격이 45억에 달하는 에로우3의 요격을 시도하지 않고 발당 가격이 15억인 다비즈 슬링으로만 요격을 시도했다가 다비즈 슬링이 요격에 실패하면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의 주거지역에 떨어져서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은 다층 방공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이스라엘이 에로우3를 사용하지 않은 걸 두고 한쪽에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그 기사의 댓글들을 보니 이스라엘이 요격 미사일이 떨어져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던데요. 결론은 그래서 이처럼 다층 방공망은 중요한 것입니다. 최대한 여러 번 요격 시도를 해야지만이 요격 성공률은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웃기는 건 다비즈 슬링은 이스라엘에서는 탄도미사일 하층 방공망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요격 시스템은 정확히는 전문적인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도 아닙니다. 이 미사일은 우선 사거리가 200km 정도 될 정도로 긴데요. 그 이유는 이 미사일은 미사일의 속도는 떨어지고 그 대신 사거리는 긴 미사일입니다. 그에 반해서 보통 탄도미사일 전문 요격 미사일은 사거리는 짧고 속도는 빠른 게 일반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비즈 슬링은 우리나라의 천궁2나 미국의 패트리어트3 같은 전문적인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이라기보다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같이 요격하는 다목적 미사일에 가까운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천궁2나 패트리어트3에 비해서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서 다층 방공망의 중요성과 그리고 전문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탄도미사일 방어뿐만 아니라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도 최대한 여러 번의 요격 기회를 가지는 다층 방공망의 형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샤헤드 드론을 요격하는 데 있어서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서 대량의 패트리어트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방식도 잘못되었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의 방법도 절대로 정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결국은 돈이 없기 때문에 다층 방공망을 포기하고 최하위 방공망으로만 드론을 요격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요격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 문제의 답은 드론도 최대한 먼 거리에서부터 요격할 수 있는 드론 전문 요격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드론 전문 염가형 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까지는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나와 있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이번 5월달이 되면 UAE 측 고위 관리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협력하기로 한 50조 원의 협력 내용이 무엇인지 정식으로 공개될 것이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LSAM2의 공동개발과 그리고 KF-21 블록3의 공동개발은 확실히 발표될 것이고 그럼 이 발표를 기점으로 우리 KF-21 블록3의 사업이 본격 시작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